네, 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풀어보는 정치 본색 시간입니다. 토요일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가장 큰 화제가 됐었다. 아마 최근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MBC 전용기 배제 논란이 이번 한 주를 가장 뜨겁게 달군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 주제를 가지고 깊게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기획을 했다고 해도 무방한 그런 시간인데요. 언론인 출신들만 저희가 모아서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 언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집중 분석할 세 분을 소개를 해드리죠. 신성범 전 의원, 이종근 평론가, 전계환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에게는 대선배, 대대선배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아주 먼 곳에서 오셨던 우리 대대대대 선배님들을 모셨는데 글쎄요, 이제 총평부터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MBC 전용기 배제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취재 제한 혹은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종은 글쎄요, 저는 조금 표현을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재 협조 거부.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물론 전용기와 관련해서 전용기에는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또 실제로 순방을 할 때나 네. 외국 방문을 할 때 그 비용을 자, n분의 1로 다, 그러니까 그 비용 계산을 해서 그 내죠. 회사가 네. 다 내는데 네네. 이 그 전용기 탑승 비용도 냅니다. 물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그 거부를 했다. 뭐 탑승을 배제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단 네. 전용기 자체가 사실상 운영의 주체는 대통령실 맞습니다. 그리고 취재 협조의 어떤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예, 취재 협조를 거부한 뭐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벼랑 끝에 서 있다 이 표현은 제목에 저는 이해를 답니다. 물론 대통령실이 이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예. 저도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행위 자체가 뭐 벼랑 끝에 한국 언론이 서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과대 표현한 것 같고 네. 또 어떠한 정부에서도 특히나 지금 문재인 정부를 잇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뭐 또 문재인 정부에서 취재 협조 거부 뭐 너무 많습니다. 사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때마다 그럼 벼랑 끝에 서 있었느냐 네. 그건 아니고요. 물론 언론과 그다음에 그 해당 정부와의 어떤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은 언제나 있어 왔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주최 측에 살짝 항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벼랑 끝에 한국 언론이 서 있지 않다라는 말씀도 마지막에 주셨고, 자, 정계환 평론가께 먼저 드릴까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 상황에 대한 총평부터.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성적으로 취재 거부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느냐. 저는 뭐 MBC에 대한 뭐 명확한 보복 또는 이제 그 재갈 물리기 이런 이제 시도를 했고 문제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렇게 번져서 일종의 사회적 논란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뭐 이런다고 MBC가 정권 말 듣겠느냐.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저런 재갈 물리기가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하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있으니까 약간의 해프닝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지만 네. 그것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그만큼 생기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판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미 이제 실패를 했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취재 거부를 했다고 치더라도 네네. MBC가 마땅히 그럴 만한 사유를 가진 내용을 가졌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나 날리는 문제로 가야 되고 또 김건희 여사 대역을 사용할 때 표시를 해주지 않는 것은 언론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이 특정 정권을 예를 들어서 이제 궁지에 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언론이 일반적으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갖고 있는 원래 고유의 특성 때문에 이런 취재와 보도 방향을 갖겠다고 한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이 후자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MBC는 좌파라고 낙인 찍고 종북이라고 낙인 찍고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는 뭔가 음흉한 의도를 가진 보도였다는 이 전제가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든 언론은 자신의 취재 그리고 언론의 보도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자유로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아예 단정짓고 더 씌우기를 하면서 오히려 사태를 키운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지적도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다들 잊진 않으셨겠지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 말을 두고 일단 평가를 해주시는 거고 그 이후에 나왔던 대통령실의 어떤 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에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다. 이후에 대통령실의 추가적인 설명 나왔습니다만 MBC가 그동안 왜곡 보도해왔던 걸 어쨌든 짚어왔어요. 그 부분까지 이제 종합해서 또 평가를 해주신다면 신성모 의원님? 제가 보기 우선 제가 본 사건의 명칭은 대통령 전용기 동성 취재 불허, 동성 취재 거부, 동성 취재 제한이 되겠죠. 그리고 MBC로 와서는 취재 제한이 걸린 것은 분명히 맞다. 부분적인 취재 제한이다. 다시 말하면 오고 가고 서울에서 외국으로 가고 외국에서 서울로 오는 이 동성 취재를 MBC가 못하는 거지 현장에서 취재는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실 출입 카드, 출입증은 뭐 뺏은 건 아니기 때문에 취재는 가능할 거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눠봐야 되는데 첫째는 그러면 대통령 전용기에 취재 제한을 하는 게 동성 거부를 하는 게 타당하냐는 문제,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질문이 맞느냐 아니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을 나눠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전기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MBC와 보수 진영의 오래된 갈등 문제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네네. 정치와 언론. 또 하나는 과연 말씀하신 대로 MBC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무슨 의도를 가진 방송으로 볼 거냐 아니면 조금은 언론의 실수 내지는 향응했던 오류의 반복으로 볼 거냐 이런 차원을 좀 나눠서 봐야 된다. 그래서 권한은 동성 취재할 거부할 권한은 현재 1호기를 운영하는 주체인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예.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언론 탄압이라고 하기에는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시 의원님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이거 뭐 이제 새로운 가정을 하고 질문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뭐 언론들에서 다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당하게 만약에 보고 정당하게 치고 이제 넘어간다면 취재를 허락해주고 취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승을 동의해 줄 수 있는 대통령실이나 내지는 뭐 청와대 이런 쪽에서 어떤 하나의 언론사가 왜곡 보도를 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 언론사를 배제하거나 동승을 거부했다. 이것을 이제 정당하게 본다면 나중에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집권을 해서 조선일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똑같은 맥락으로 동승 제한을 걸어버리면 그때도 우리가 같은 비판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일단 드리고 싶거든요. 많은 이제 어쨌든 가정이지만 이종호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실제로 어쩌까지? 전용기 제한을요? 아니 전용기 제한이 아니라 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표현을 해볼게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맹목적 증오의 감정 때문에 나라의 질서와 체면까지 잃으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이 한 말 같죠.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실에 대통령, 네. 200만 홍보수석실이 한 말이에요. 네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2006년 7월 달입니다. 조선일보가 계륵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아니라 분석 기사를 썼어요. 정치부 기사. 네네. 그런데 내용은 이거예요. 당시에 이제 1년 반 남은 임기 속에서 저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저 청와대 찾아가고 막 그 대통령한테 사태질하고 그래서 그때 이병환 그 비서실장이 누구죠? 정동영 의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당신은 살모사 정치를 하고 있다. 어머니를 죽이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정말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 간의 이런 이 언쟁이 일어나자 참 열린우리당이 이 대통령을 참 계륵 같은 그런 상황이다.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말했다고 대통령을 음식에 비유했다고 취재협조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얘기한 게 정부에 대한 맹목적 증오의 감정 때문인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월간 중앙 6월호에 계륵 대통령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똑같이 한겨레 21에 토론자가 나서서 계륵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다른 언론사에서 얘기한 거는 되고 조선일보는 안 된다? 이거 조선일보에 대한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 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당시 동아일보도 참 그렇게 취재 제안을 했는데 아니
그때 전 비판적이었어요. 네네네. 이런 행동 비판했어요. 나도. 예. 지금도 사실은 비판을 해요. 네. 하지만 비판의 강도가 이 정부 들어서 뭐 언론 자유가 사라지고 뭐 MBC를 어떻게 하고 모든 언론이 뭐 벼랑 끝에 섰고 네. 이건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다른 예도 나중에 들어드리겠지만 네. MBC 아니 똑같은 거예요. 저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협량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양비론할 수 있어요. 네네.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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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네네. 이것을 마치 저는 여기엔 반대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언론 자유가 굉장히 있어서 모든 언론들에게 모든 취재 협조를 다 해줬고 어떤 정부도 다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만 이렇게 한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취재 협조 거부가 무슨 뭐 언론 자유를 뭐 압살한다고 나서는 그런 표현 자체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네네. 자, 모든 것들은 낙타는 짐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데 이 낙타가 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면 사막 주인이 후회를 합니다. 한 짐을 실지 말걸 마지막 한 짐을. 근데 마지막 한 짐이 문제가 아니라 쌓아온 게 문제예요. 짐을 그렇게 많이 실은 그 원천부터가 문제지 마지막 한 짐. 예. 마치 마지막 한 MBC의 마지막 한 짐이 그거잖아요. 최근에 네네. 바이든이 날리면 그게 아니죠.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경선 때 서울의 소리 네네. 응징을 표방하는 언론 그래갖고 이 언론은 취재를 할 때 고함부터 질러요. 너 잘못했지라고. 이게 응징이에요. 이게 언론이라고 하는 그 행태에 1년 동안 녹화를 한 거를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보도를 해야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놓고 그게 보도입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일정 한두 부분 가지가 아니잖아요.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을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중간에 제가 반론을 좀 하려고 해도 바로 그냥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은 결과로서 합리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은 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유사 사례가 있다. 이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는 이 방식은 매우 치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지금 나라를 어떻게 더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인데 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뭐 문제냐 이런 것은 협량이 아니라 거의 밑바닥 수준의 정치다. 제가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네. 노무현 대통령 16년 전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언론들이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상고 출신, 고등학 상고 나온, 대학 안 나온 사람, 지방 출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사실상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좋은 표현으로는 혜성처럼 등장한 거지만 나쁘게 표현은 느닷없이 대통령이 한 사람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파격적인 발언 또 행동 이런 것들이 도저히 기성의 또는 기득권의 시각으로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혁신의 필요성과 또는 혁신의 목표 그리고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왜곡 보도에 대한 대통령의 항의가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 언론을 특정한 정파나 또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이들과 상대를 못하겠다고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충분히 과거를 회고하면서 저는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논평 수준이나 또는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들어올 때 나는 취재를 당신은 못하겠다는 이런 행동의 표현과 제도로서 보장되어 있는 국적기 대통령 정용기에 대한 동행 취재 자체를 거절하는 것을 어떻게 이걸 동급으로 놓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제도로서 보장되어 있는 해외 동행 취재를 거부함으로써 언론이 명확하게 국가로부터 제도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2005년 6년의 사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졸한 죄송합니다. 시졸한 그런 논평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 시졸할 수밖에 없냐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금 민주당 계열의 평론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 박근혜 정부를 봐라. 이명박 정부를 봐라. 5년 내내 그랬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위전 정부를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태도 저는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예. 제도적
이게 어떻게 제도적입니까? 그러면 법에 있습니까? 그 비행기가 그 순방 나갈 때 출입 기자가 무조건 타야 된다는 제도적인 어떤 법칙이 자, 있습니까? 운용 절차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대통령실에 전용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일단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탑승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언론사의 참여 의사가 너무 많으면 제비뽑기나 이런 방식으로 순방자를 결정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언론사끼리 또 풀단을 구성해서 뭐 지방신문은 지방신문대로 경제지는 경제지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시행 규칙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은 자, 대표님 규칙이나 제가 드는 건 우리가 제도라고 한다면 명문화돼야 돼요. 룰이잖아요. 네. 출입 기자는 명문화돼 있지 않아요. 어느 출입 기자도 사실은 그래서 이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생길 때마다 출입 기자제를 없애자라는 게 그건 관습적인 어떤 그 이 이너서클이지 실질적으로 제도라고 해서 규칙이 있거나 명문화된 법이 있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 관한 규칙이 있다 없다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규칙이란 건 뭐 시행령인가요, 그게? 아니 시행령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운영 세칙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이미 제도로서 제도라는 게 법령만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해외 순방 나갈 때 전용기 탑승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지금 대표님하고 저하고 지금 그러니까 팽만님하고 저하고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 말씀하셔서 제가 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을 지금 잘못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저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고 예, 법적으로 예. 따져봐야 된다는 그래서 쪽이에요. 그걸 따져봐야 된다고 예. 하길래 직권남용이 되려면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이나 해야 될 것을 방기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충분히 그 법적인 그야말로 또 뭐 시행령 이상의 이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뭐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는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출입기자 단이라는 제도 자체가 제도가 아니라 이 룰 자체가 하나의 어떤 약속이나 관습이지 시행령으로 이렇게 명문화된 시행령은 것이 아니죠. 등록제가 다 돼 있죠. 청와대 대통령실 출입하려면 등록을 해서 절차를 받고 그 내부에서 합의도 해야 되고 정부 부처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출입기자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수투표를 통해서 출입기자단이 과반 이사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어떤 곳에는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제도가 없다는 것은 어쨌든 뭐 오늘 논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더 확인하기 제가 바랍니다. 제가 두 분 사이에 잠깐만 좀 끼어들게요. 제일 뭐 대선배시니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두 분 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면 뭐 명문화된 규정이 대통령실에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왜 동행 취재가 됐습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에어포스 1. 그러면 우리도 이제 전용기 1호, 공군 1호기에 되면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기자단에게 배정된 자리가 예를 들어서 50석밖에 안 된다. 이번에 우리 수혜원들이 많이 따라가고 뭐 기업인들은 보통 다른 비행기로 가지만 이렇게 되면 50석을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출입 기자들 한 몇백 명 될 텐데 자, 다 손들어 보세요. 이 배분을 누가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는 항용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자들 간사가 회의를 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재입복귀를 했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미국도 어떻게 할까? 미국도 그렇게 했죠. 미국도 물론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요? 3대 네트워크, 뭐 ABC, MBC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신문사 뉴욕타임즈 넣을 테고 그다음에 남는 건 어떻게 되냐? 그 전용기를 운영하는 주체가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체의 기준은 자기한테 유리한 보도를 해줄 사람, 친한 기자들 위주로 갈 거다. 이 상식적이라고 저는 보는 편이라서 이게 모든 언론을 원하는 대로 태워야 된다는 전제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거부할 권리도 있다는 사실도 권리라기보다는 거부할 수도 있다. 근데 그 거부하는 게 정치적으로 좋으냐 나쁘냐는 판단 다르게 보자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다. 권한이라는 표현보다 뭐라 그럴까? 그럴 수 있다. 자기들이 그 선택권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자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 정권이 들었었는데 조선일보 나가라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권한도 있는 거다. 할 수 있다. 네. 그때마다 다른 논쟁이 붙겠죠. 저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은 뭐 흔히들 하는 말을 좀 차분하게 쿨하게 보자는 편이에요. 이게 예. 새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되면
언론으로 봐서는 새로운 뉴노멀이 오는 거죠. 뉴노멀. 뉴노멀입니까? 뉴노멀인 이 시점부터 거지. 뉴노멀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그 정기한 평론가나 이종훈 평론가께서 제도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이게 이제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 대통령 말 중에 예, 취재편이라는 말은 걸리잖아요. 왜? 예, 돈을 다 언론사가 내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 권리 내지는 일반인과 비교할 때서는 특권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1호선을 동성하여 예, 대통령의 동선과 함께하면서 취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면에서는 편의는 아니지만 예, 취재 특권, 전용기 동성 특권, 예. 권리 예. 이 정도 표현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권리를 제한한다. 네. 그는 저 권한을 운영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예.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기에는 이건 일종의 뭐 제도나 뭐 시행령 아까 세칙까지 나오긴 했는데 이걸 이제 일종의 한 관행으로 묶고 저희가 필요하면 이 그렇죠. 관행은 그럼 왜 생겼느냐? 아까 뭐 우리 신 의원께서 미국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 관행은 왜 생긴 것이냐?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어떤 성향이든 언론사든 다 같이 태워서 골고루 섞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은 다양한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당연하죠. 언론사의 자유에 이걸 해석을 맡겨서 보도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뉴노멀 시대라서 이거 다시 얘기가 겉도는데요. 다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내가 마음에 맞는 언론사만 골라 태우면 그 해외 순방을 나가서 국민들이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 보도의 측면이라는 것이 너무 제한적으로만 보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담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행이 유지되어 왔던 거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 뉴노멀이 과연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냐? 이건 약간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따져보세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됐겠어요? 전용기가 없을 때는 대통령과 참모들은 전용기를 아마 특별한 비행기를 타고 갔고 나머지 기자들은 일반 민항을 민항기를 가서 네. 탔겠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도 풀 기자를 만들자, 공동 취재단을 만들자. 네. 방송 대표, 신문 대표, 뭐 통신 대표에서 한 서너 명은 대통령기를 따라간다. 예. 여기서 출발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다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나고 했을 텐데 저도 뭐 우리 박 국장이 말씀하신 대목을 충분히 인정해요. 그런데 뭐 말씀드리지만 그 판단 완전히 배제하네, 마음에 드는 언론만 데리고 다니네, 이 대목은 정도에서는 문제라고 봐요. 나중에 운용의 문제에서. 네. 그 현실을 그렇게 보는 거지 싫은 언론을 또 꼭 데리고 가야 된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저는 근거는 없다고 보는 거라. 예. 알겠습니다. 뭐 초반부터 저희가 아주 뜨거워서 재밌네. 예, 확실히 이제 그 기자 출신 선배님들이셔가지고 각자 이제 갖고 계신 시각이 또 뚜렷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결국 그 내뱉은 말 때문에 그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등장을 하는 건데 아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냐? 왜냐? 해외 순방 나갈 때 민간인 동행한 게 어떤 누구의 선택이었냐? 아니 우리가 다 보도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민간인 동행시켜가지고 논란이 됐던 거를 몇 달 전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이 언론사 기자는 취재를 제한하거나 데려가지 않겠다고? 국민 세금을 운운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라는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주제를 조금 전환해서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일단 분리해야죠. 첫 번째 그 민간인 신분이라고 표현되는 그 누구죠? 그 누구의 부인이죠? 그렇죠. 비서관의 부인. 비서관의 부인. 비서관의 부인을 예. 대통령 부인 수행으로 데려갔었죠. 근데 적법하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따졌어야 됐다. 이 정부가 사실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밀하게 자신들의 가까운 어떤 그 이 지역에서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진짜 꼼꼼하게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시작부터 사실은 이런 것을 노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변명하는 것도 그 사람이 뭐 전문가다고는 했지만 그 이전의 정부들이 했다는 때 똑같았거든요. 좀 달랐어야 됐고 해서 저는 비판을 했고요. 근데 이 사안과는 조금 다르다. 물론 저는 MBC를 배제한 것 또는 취재 협조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계속 전제를 하지만 그러나 회초리를 할 거를 몽둥이를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그런 상황들에서 이 정부가 언론 탄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 지금 스피스 제모처럼 벼랑 끝에 서 있다든지 이런 식의 과장된 어떤 그런 네. 시각을 갖고 예. 이것을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 예.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예. 어떤 문제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싫어. 지금 200만 당시 홍보 수석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네. 이 출범 자체가 싫은 거야 그냥. 네, 네. 정부가 싫은 거야. 그러면 무조건 비토부터 하자. 그리고 뭐 사안이 있으면 사상 최초. 뭐 이번에 처음, 예. 뭐 헌정사상 최초 이런 타이틀을 붙이면서 예. 몰아가는 거 이것이 뭐 좀 전에 평론가님이 얘기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어떻고 저떻고랑 똑같은 얘기다. 네. 게르 대통령 기사를 제가 1000번을 읽었어요. 정말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네. 과장해서 네. 단 한 구절도 심하지 않아요. 음. 하나도 심하지 않아요. 음. 정말. 그리고 예, 당시 예. 한겨레 20일 월간 중앙 6월호도 제가 다 봤어요. 게르기란 표현에서 이 홍모 기자가 쓴 이 칼럼 이게 아니라 그냥 조선일보가 싫은 거야. 그래서 페널티를 준 거예요. 이런 원한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른? 저는 이제 그 뭐 인간 노무현 또 인간 김대중 인간 윤석열로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나한테 우호적이지도 않고 내가 보기엔 가짜 뉴스고 날조고 왜곡이고 내가 이런 사람들까지 내 해외 순방에 데려가야 돼? 그리고 내가 해외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국격을 위해서 높이려고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을 훼손하는 거지 나를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못 데려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전보다 달라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기에는 협량의 정치, 협소하게 보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자기 사적 감정이 치솟아 오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구를 이렇게 응징하듯이 하는 저런 방식,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 이종건 지금 평론가님하고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저 행위 자체가 잘 됐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 기자 출신으로서 비슷하신 것 같아요. 다 네네. 톤의 차이가 있지. 저게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예, 없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반론할 권리는 확실히 제가 예. 찾았습니다. 예, 아까 예. 법과 제도 이야기하니까 네네. 무조건 싫어서 윤석열을 비판한다는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단과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원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싫어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권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 너무너무 싫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거제도라는 것은 게임이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되고 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그때부터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자기 개인의 감정 표출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예. 최대한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보다는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중도 확장 노선으로 가서 국가 전체를 통합해야 할 저는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협량과 저급과 수준 이하의 행태들은 이것이 예단과 편견을 가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실제로 집권 이후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왜 대통령이 왜 저래? 이거 정말 이렇게밖에 못해?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런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대통령에게 던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화답을 똑같은 방식으로 좌표 찍기 하고 또 좀 더 나가면 종북이라는 더 씌우게 하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낡아 빠져서 사라지고 없는 김일성주의 이야기도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대통령 측근들이 국회에 가서 국회를 능멸하는 장면을 보고도 왜 내 참모들을 그렇게 취급밖에 안 해? 라고 하는 이 행태가 정말 대통령을 싫어지게 만들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예. 항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이 전국의 방향이요. MBC 전용기 제한 이후에 가짜 뉴스라는 표현이 다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정기한 평론가가 언급한 대통령이 뭐 김은혜 홍보수석이나 강승희 홍보수석이 국회에서 쫓겨난 사안을 두고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왜 그렇게밖에 대처를 못하냐 이제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것을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이거 가짜 뉴스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렸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심지어 그 보도한 언론사가 어디죠? 누구랑 인터뷰했죠? 그 전화한 사람 데려오세요. 라는 반응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제를 바꾸려고 제가 이런 이제 서두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론과의 전쟁으로 나아갈 것처럼 보인다고요. 가짜 뉴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면서 그 대목을 이제 넘어가기 전에요. 하나만 짚겠습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수석에게 통보한 것이다라는 전제 하나. MBC 전용기 제한 논란에 대해서요. 수석들이나 밑에 있는 홍보 직원들은 같이 어쨌든 이 기자단을 만나야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불편한 거예요. 이게 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인 것 같아서 막고 싶었는데 막아지지 않았다라는 정황들이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이제 수석 위에급의 사람들이 이걸 결정해 수석에게 지시를 했을 거라는 정황이 이미 오전부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찌됐든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나 실무진들이 말려도 이 결정을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전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안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으로 나아간다면 언론단체와 갈등을 벌이고 언론과 전쟁을 한다는 거는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 윤석열 정부에 전혀 유리할 게 없지 않을까요? 신성범 의원님? 그 대목이죠.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재갈 물리기, 길들이기 내지는 거칠게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경고의 성격이 분명히 있는 길들이기. MBC가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래서 출입 기자들도 보면은 그게 다음에는 우리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써놨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좀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인 보도하면 우리도 비행기 안 태워주겠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하는 거다. 좋은데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럼 이번에 말고 다음에 어디 세계 순방 갈 때도 MBC를 뺀다 할 거냐? 예. 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보통 정권에서 정치 권력에서 언론을 향해서 동원했던 수단이 뭐 있습니까? 세무조사, 정부 광고의 불공정 배분 내지는 배제 예. 이런 걸 하느냐 여부에서 볼 수 있겠다. 분명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한 거예요. MBC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자. MBC에 경고한다. 예. MBC는 손봐겠다. 아주 불편한 심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게 맞는 거죠. 길들. 예. 근데 그거는 또한 한국을 더 들어가면 모든 정치 권력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론을 그렇게 길들이려고 하는 거고 예. 언론은 길들이지 않으려고 그 안에서 또 발버둥 치면서 싸우는 거고 예. 그래서 MBC는 그 기자들을 이미 민항기로 보냈잖아요. 예. 거기서 따라간 기자들보다 더 좋은 보도를 많이 하게 되면 MBC가 이기는 거고 보니까 안 되면 MBC가 지는 거고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봐요.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예. 대통령의 제가 보기에는 과연 출구까지 마련한 정교한 전략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마음속에 의심하고 있는 대로 네. 적극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일까 예. 이 대목은 제가 판단하기 일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형편없죠. 왜냐하면 형편 없나요? 전투를 벌이거나 뭐 하려면 이기는 전쟁을 해야 돼요. 지는 예. 전쟁을 예. 다 이기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우리 쪽의 피를 더 적게 흔들면서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90%가 사전에 모든 작업,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는 외교로 작업을 한다거나 뭐 다 하고 나머지 10%를 해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시자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5개 단체 많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 5개 단체가 뭐 기자협회, PD연합회 뭐 이건 사실 현직 기자들이니까 이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편집인협회까지 편집인 협회도 맞아요. 예. 편집인협회가 나섰어요. 편집인협회는 경영진과 예, 다름없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경영진과 예. 현장 기자까지 다 나서서 반대를 아까 이게 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이 상황이 그러면 뭐 이득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끝까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이득. 네네. 저는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싸움은 하지 말았어야 될 싸움이지. 그리고 다른 어떤 언론들과의 어떤 그런 뭐랄까 사전에 많은 어떤 교감이 또 있었어야 됐고요. 제가 보기엔. 예. 그리고 출입 기자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한 겁니까? 홍보수석실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출입 기자단과의 어떤 교감 소통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결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계속 뭐 이렇게 갈 것이냐? 저는 앞으로 이제 방통위원장 문제부터 예.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그래서 MBC와 관련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 휘둘리는 그런
이 뭐 민영도 아니고 공영도 아니고 이 자체 근본적으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또 길죠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하나만 말씀해 더. 솔직히 헌정사상 최악의 언론 탄압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세무조사, 4개 언론사 세무조사를 했고요. 정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256명의 계좌를 탁탁 떨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두 개 회사의 사주가 구속이 됐습니다. 사주가 구속된 건 뭐 진짜 전 세계 언론에서 보기 드문 경우였고요. 지금에 와서 주필들 몇 명이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우리들을 잘랐더라면 아마 세무조사 안 됐을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 청와대에서 계속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협조하라라고 사주한테 계속 압력을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한 상황이라 사실은 세무조사를 당했다라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증언들이 몇 가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사실 따져보면 이것이 가장 최악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지금 뭐 다른 어떤 뭐 기록도 많습니다만 어떠한 정권도 사실은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정말 언론 자유를 다 누리게 해줬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MBC와의 대결, 언론과의 대립 전선 이런 식에서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좀 하나 눈여겨볼 때 뭐 이런 데뭐 있는 거예요. 이게 흔히 하는 말로 보수 지지층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사실 MBC가 공적처럼 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소고기 사태 때 그 광우병 파동부터 해서 PD 수첩이라는 그다음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가 굉장히 강경했잖아요. 그리고 예. 일반 그 보도 그 말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층들은 시원하다, 사이다다. 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아마 대통령은 업돼서 어떻게 보면 고무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 다른 자분들 보기에는 이걸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이야? 뭐 이런 이제 의문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 그 정치적 실리, 덕실에 대해서는 네. 따지기가 곤란한데 지금 다들 분위기를 보면 언론하고 싸워서 득된 정권이 뭐가 있냐? 국가 권력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은 5년 단임제고 또 언론 권력이라 하면 계속 잉크와 마이크를 써가면서 진전하는 것인데 생존하는 것인데 이런 데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언론 단체에서 이렇게 성명 나오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언론 사주 빼고는 다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 하나를 두들겨 패는데 언론 사주 빼고는 이렇게 두들겨 패는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그리고 어저께 한국신문 방송편집인협회 같은 데 성명서를 보면 실제로 우리 언론 노동조합에서 나오는 것의 그 일종의 톤보다도 강했으면 강했지 거칠고 강력하게 모자라지 이렇게 않습니다. 예. 항의를 하는데 이 언론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라는 데가 각 언론사의 편집인들, 신문사 편집국장 위에 어떤 경우에 대표이사 또 방송도 똑같이 이제 그런 대표자들끼리 전국에서 신문방송을 전체 총망라한 단체에서 그렇게 격하게 공문이 나온 걸로 봐서는 여기서 명백하게 언론 탄압이다라고 하는 강도에 대한 지금 대통령 이번 그 행동에 대한 평가들은 언론 단체들이 그렇게 강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언론과 이제 정부의 긴장 관계는 기본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왜냐하면 언론의 원래 사명이 비판적 기능을 가지고 그 비판의 강도를 어디까지 볼 거냐. 진실과 사실을 보도냐 아니면 행태에 대한 평가나 또는 이런 것들로 논평을 할 것이냐는 것까지는 끊임없이 긴장관계를 가지고 정권은 비교적 안 좋아하게 돼 있고 언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비판해야 되는 원래의 기능이 있어야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정권이 언론을 나와 결탁하는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좋은 말로 하면 뭐 협력 관계고 나쁘게 하면 결탁 관계죠. 그 결탁 관계 이면에 있는 것은 권력에 대한 공유 또는 그 언론사의 사적 이익에 대한 공유 또는 지원, 정보 예산, 홍보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언론사 내부에서 자기 정화 기능으로서 관리할 것인가는 언론사 내에서도 경영진과 노조와 기자협회 간에 끊임없이 내부의 논의 테이블이 생겨 있고 이것은 언론사 안에서도 끊임없는 갈등의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벼랑 끝에 진짜 몰려 있으니까 현실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특히 언론의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예. 이런 방식으로 제재를 해버리면 예. 언론은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했던 자유와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느냐. 그래서 이 내용 이번에 가져왔던 이 이벤트 예. 또는 기획이 예.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예. 이것은 뻔한 반발을 알면서도 예. 우리 이종건 평론가님처럼 정말 애국심이 있는 보수 평론가들도 방어를 해주려니까 이게 너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이벤트의 수준도 높여야 논쟁이 되는데 이벤트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걸 방어해주는 쪽도 막 땀이 뻘뻘뻘 나는 상황을 대통령이 만들어서 정말 평론가들을 골탕 먹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그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제 질문을 드리고 이제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 드릴 텐데 저희 시간이 한 10분 좀 넘게 남아가지고 소설 하나 써볼까 합니다.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왜 순방 바로 직전에 이런 결정을 대통령을 내렸을까? 아까 뭐 수석 그 위에 분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핵폭탄급 이슈라서 국민들에게 모르겠습니다. 언론사에게 핵폭탄이라서 언론사가 여기에 이제 엄청난 반응을 하다 보면 보도량이 절대적으로 많이 쏟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기사가 사실 다 묻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이제 공식이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애도 기간이 끝났고요. 첫 번째 주간을 맞이했는데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슈가 있었을까? 정부에게 불리한 이슈가 있었을까? 다루고 싶지 않은 이슈가 있었을까? 이 정도로 과하게 고민하거나 몰입했었을까?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걸까? 도저히 근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순방 직전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경우도 없어서 이런 가정을 하는 건데요. 뭐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정이나 소설의 갈래가 하나 등장할 법한 그런 대목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왔어요. 김건희 여사가 갑작스럽게 MBC는 안 돼. 이래서 지금 이게 결정됐다는 설이 있는데 예. 그런 정도 아니면 이런 이벤트를 최소한 했겠느냐. 스픽스는 굉장히 정론을 지향을 해서 네. 아무런 근거 없이 모든 건 다 여사 때문이야라는 식의 어떤 아니, 뭐- 음모론을 제시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그런 저는 언급하지 소문을- 않았는데. 예, 소문에 전혀 대해서 그런 소문이라든지 유언비라든지 그런 날조된 예. 것을 최소한 정론 네, 언론인 스픽스는 예. 질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요. 예.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전략적으로 굉장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이른바 전제를 국면전환 했던- 용어는 아니다. 왜냐 아니다. 그렇죠. 그 이틀 전에 한 게 문제라면 저는 그만큼 사실 이 대통령실이 이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최근 한 일주일, 2주일을 보세요. 그러니 그쵸. 국정감사 네. 운영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난타당하지. 수석들 난타당했죠. 그다음에 네. 사실 수습해야 될 게 더 많은 상황들이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순방을 간다고 몇 주 전부터 이틀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민항기로 쫓아오겠지. 뭐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아니었다. 예. 봅니다. 그래서 예. 음모론은 예. 뭐 타당하지 않다. 음모론을 하려면 어느 정도 굉장히 그 홍보수석실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은 느낌. 알겠습니다. 그게 좀 감정적이고 적응적 요소가 보인다. 그 결정은 대통령이 했을 개연성이 높은 거죠. 대통령의 성정과 우리 이해하는 이상 그 MBC를 왜 데려가야 되나요? 라고 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뭐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또 하나는 이런 점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타이밍인데 이태원 참사 때문에 12구 참사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불편한 심리를 갖고 있던 차에 이 정부는 여러 군데하고 싸우네. 전선이 여러 개네. 심지어는 언론하고 이제 싸우네. 이런 느낌을 주는 대목이 하나 굉장히 좀 저 개인적으로서는 정치로 너무 부담이 될 텐데 이겨낼 수 있을까? 예. 그게 언론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건 아니지만 예. 언론 단체가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정기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편집인 협회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경화될 테고 이게 지금은 MBC지만 나중에 더 번지게 될 경우에는 언론 지면이나 우리의 뉴스 화면에서 굉장히 반응이 많이 될 텐데 이것을 이겨낼 힘을 예. 동력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MBC를 때려서 어제부터 MBC를 더욱더 열심히 보자. 시청운동이 그냥 소수이긴 하지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우리나라는
KBS가 더 크고 MBC 있고 SBS 있고 종편 뭐 다 있지 않습니까? MBC 이슈를 이렇게 키워버리니 아마도 제 생각에 MBC 경영진 쪽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 우리가 오히려 정론 언론이라는 걸 확실히 드러내놓고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그러니까 캄보디아로 바로 날아갔단 말이에요. 예. 이미 취재진들 도착했어. 뭘 보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일반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MBC가 완전 배제된 상태에서 어떻게 대통령 회배 순방을 하는데 MBC가 어떻게 보도하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언론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어설픈 그 재갈 물리기 또는 때리기가 MBC를 결과적으로 더 키워주고 MBC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 높이는 결과를 대통령 쪽에서 보면 이제 최악의 상황이 와버린 거고, 그러면서 또 똑같이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신뢰 지수가 국민들로부터 훨씬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모든 언론 단체가 네네네. 사주 제외하고는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벤트가 대형 실패로 끝이 난다는 것은 네. MBC를 오히려 키워주고 MBC가 정론 언론인 것처럼 국민들이 믿게 해주고 대통령은 언론을 탄압하거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것처럼 결론이 나버리는 이런 이제 수준의 지금 그 일종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MBC를 자유 언론의 선봉으로 만들어줬다. 뭐 프리덤 파이터가 된 거네. 예.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MBC가 뭘 잘못하니까 이제 다 찼습니다. 그리고 날리던 바이든도 다시 다 들으면서 자 국민들한테 다시 이걸 물어보자. 날리면 이제 바이든인지 이제 이런 거고, 부분적으로 MBC가 잘못하거나 취재윤리 위반한 것은 언론중재위라는 제도도 있고 명예가 훼손됐으면 그 법적 절차를 가지고 제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격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일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MBC를 더 키워준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이런 판단을 사실 전략적으로 잘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지금 저렇게 저급한 수준의 언론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MBC가 갑자기 정론주로 탈바꿈할 리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전제가 잘못돼 있다.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실이 이 정부가 굉장히 무슨 큰 권한이 있어서 언론을 탄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곡해가 되고 있는데 아무 수단이 없어요. 예전에는 여기 다 언론이시니까 아시죠? 수단이 뭐죠? 광고예요. 정보 광고. 정보 광고나 혹은 방송이니까 방송 광고 누가 합니까? 방송 광고는 코바코가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 광고는 누가 하죠? 언론진흥 재단에서 합니다.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의 수장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가 알박기 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직 안 떠났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진 구성해서 네. 원래 코바코 같은 경우는 뭐 2명을 더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왜? 2명을 더 정원을 채우면 전부 다 현 정부에서 인사가 추천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뭐 제재 그러니까 길들여진다, 뭐를 어떻게 한다, 칼도 없고 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인데 동성 취재 한번 거부했다고 굉장히 이 정부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예.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코바코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한국언론재능재단이나 이런 데서 문재인 정부 때 그 정말로 임명한 사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들이 밥 먹고 사는데 도움 많이 됐습니까? 거기도 제도와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있어서 광고를 특정 언론사에 얼마를 덜 주라도 안 되고, 특히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에 따라서 안분하고 그리고 나누어 가지는 이런 규칙들이 명확하게 있는데, 저는 기성전 문재인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MBC가 따라간다고 이렇게 추측되도록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안을 키워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 지수가 결국 폭락하는 이 결과를 맞았으니 진짜 이 부분은 이번에는 그냥 실수나 해프닝으로 끝을 내더라도 다음에는 MBC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제재를 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저희 품격 있는 토론 정치 본색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직 언론인 출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MBC 취재 제한 논란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또 이제 복잡하게 말씀하시면 광고 얘기까지 하시면 저희 일반 시청자들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재미있는 주제 돌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주제 전환을 위해서 던진 얘기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MBC에만 이제 주제가 몰입이 되면 전선이 좀 명확해진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왜냐하면 정치를 우리가 프레임 싸움이라고 일정 부분 그런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MBC로 대중의 시각이 몰입되는 것 같고 MBC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혹은 뭐 난 아무 생각 없어 이것보다는 지상파고 또 그 전통적인 언론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취재 제안은 굉장히 좋은 화제거리가 돼서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슈들이 묻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요즘 기자들이 사실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MBC 하나 때렸는데 기레기들이 분기탱천을 하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얘기하냐? 지지층 결집에는 절대 이것이 나쁜 카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신 의원님? 제가 이제 많이 저도 뭐 양쪽 다 있어 봤으니까 취재도 해봤고 현역 기자였다가 뭐 정치인 된 케이스인데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한국 언론이 굉장히 기득권화돼 있다. 좀 더 말하면 권력화된 거예요. 옛날에 이게 지사적이라 할 때 뭐 굉장히 월급도 적게 받으면서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다니면서 권력의 비리를 추적하고 이런 걸로 드라마에 나오는 기자상이었다면 지금은 좀 바뀌었던 게 미디어 환경도 많이 바뀌면서 하나의 권력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인 눈에는 언론이 권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치 권력과의 대결 국면에서는 언론이 약간 밀리는 을이라면 또한 국민들 눈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언론 권력도 갑이다. 정치 권력도 갑이고 언론 권력도 갑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치 권력에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탄압당하고 있습니다라는 논리가 잘 안 먹히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라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쭉 언론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도 제3자의 시각에서 국민들은 보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물론 언론이 정말 언론 자유는 정말 소중한 거야. 나는 큰 원칙에서는 흔들림이 없겠지만 이 국민마다 좀 생각을 달리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이번 기회에 맞아 MBC에서 이렇게 한번 손을 보고 경고를 보내야 되라고 박수를 칠 테고 시원하다 그럴 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함직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제가 바로- 좀 말씀드리면 예. 이제 이게 언론의 이제 사회적 기능과 역할 또 거기에 대한 국민들 언론 소비자들의 인식 이런 게 이제 좀 교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런 건 있어요. 일단 사실로부터 좀 출발하면 되지 않겠나. 사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선입견 또는 사상 뭐 가치 이런 것들 좀 배제하고 사실로 출발하면 비교적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언론에 대한 기본 인식 자체가 선입견으로 예당과 일종의 좋은 것을 다 씌워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설명이 다 가능한, 왜냐하면 정치나 정쟁의 요소가 개입하게 되는 순간 사실이라는 게 사라지고 그 사실이 없어진 상황에서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신념화되고 신념이 좀 더 심하면 지금 광화문 같은 데서 예. 정말 극우 집회 이런 거 보면 결국 그게 종교화되어 있는 것까지 가는 이런 느낌에서 언론이 어떤 기능, 최소한 사실에서 출발을 좀 하자.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언론의 행태가 오히려 이런 사태를 키우고 정치권이 이것을 악용하는 데 매우 좋은 요소가 되고 거기다가 언론사의 생존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광고나 협찬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배분 또는 이런 공여 이런 것들까지 섞여버리니까 사실 자체가 배제돼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언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과 관련된 기사가 만약 나오면 당신은 분명히 알 것이다. 그 기사의 70% 이상은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가 관련된 기사를 보면 70%는 거짓인데 타인의 기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먼발치에서 쳐다보는 이 언론의 환경은 예. 결국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것이 출발점에 있지 않고 평가나 또는 정치적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면서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결국 멀어져 버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기환 평론가께서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저희가 이제 종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저 부분도 고민을 해볼 법합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 같이 들어주셨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두고 봤을 때 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거대 담론을 얘기하기에는 좀 그 언론의 문제라든지 또는 공영 언론 뭐 또 뭐 그 MBC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시간도 없고요. 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믿고 싶은 어떤 그런 메신저만 믿는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짧게 하나만 사례를 들어드리면 팔레스타인과 그다음에 유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갑자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마치 이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무조건 옳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팔레스타인이 얘기한 건데 네네네네. 그 거꾸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 이 정책 내용을 얘기하면 무조건 예. 반대를 해요. 이건 뭐냐면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매몰되는 예. 지금 이미 그런 시대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의 논리 또는 뭐 분파의 논리 이런 것들이 정치와 언론 똑같이 적용되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객관적으로 정말 어떤 이 언론 탄압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저는 회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신성모 의원께도 같은 질문 드릴까요? 저는 스픽스의 존재 이유 우리가 방송하는 이런 작은 방송에서 출발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님부터 밑에 이 말단의 기자까지 정말 사실에 충실하겠다는 근본적인 각오가 모든 언론에게 좀 기묘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겪어보지만 언제부턴가는 이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취재 거기에 어긋나면 기사를 못 쓰는 이런 걸 녹여내는 솜씨 같은 게 많이 사라졌다. 심지어는 현재 지금 정치부 기자를 보면은 유명 정치인들의 페이스북이나 뭐 어떻게 보면 공식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 외에 속마음 뭐랄까 정치적 배후에 오가는 이런 거에 대한 취재력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현역 때만 하더라도 신문이라는 게 한 16년 됐나요? 16년 정도 했을 때 정치부가 정치부 기자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 저희 앞에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신문이라는 게 사면 그때는 마루 땡땡 그럼 가십 기사로만 채워졌라고 뭐 후설수 네. 이런 거 있다가 매는 많아졌는데 그만큼 사실에 대한 천착이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면은 약해졌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좀 어느 본연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매체의 그런 대두는 아주 불가피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 권력과의 관계는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 정치 권력이든 언론을 통제하고 길들이고 하고 끌고 가고 싶고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는 언론은 또 현명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말씀 다 들어봤고요. 한국 언론의 방향을 한번 또 저희가 고민을 해보는 저희 또 대선배님들과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 스픽스도 때론 어떤 댓글을 보면 편향됐다고 지적을 받기도 하고요. 반대로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나와주신 우리 출연자분들께서도 칭찬을 받기도 하고 호되게 매질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좀 다른 생각들을 저희가 다 반영해드리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저희 스픽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런 생각도 내가 한 번쯤은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무리 반대 진영, 반대 의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견을 내가 수렴하면서 동시에 뭔가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타협을 이뤄갈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기능을 스픽스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 또한 하고 있고요. 아무튼 스픽스에 요구하시는 게 참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최선을 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본색 스페셜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이종근 평론가,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